마이크가 좀 오류가 있었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시 사운드 다 들리죠? 죄송합니다. 자,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현금 흐름이라는 개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에서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영속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 썩지 않는 성질, 달아지지 않는 성질.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요, 보유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이득, 여기서는 이제 영업 이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본 이득이라고 해서 나중에 매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을 자본 이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얻게 되는 이득이라고 하는 현금 흐름이라는 개념은 영업 이득하고요, 자본 이득 두 개로 대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영업 이득에 관한 주제부터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이건 단계 문제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론상 나올 수 있는 최대한 수익치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가능한 총소득, 줄여서 가능 총소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다시요,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월세가 만약에 한 호실당 100만 원이고, 자, 4개 호실이 있는 그런 물건이다 라고 했을 때 400만 원 수입 들어오네요.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하면 곱하기 12 하게 되면은 이게 자 4,800만 원 나오나요? 예, 이게 바로 자 가능 총소득이라는 거, 꿈 같은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항상 녹록지가 않죠.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예상했던 소득만큼 나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자 먼저 가능 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단위당 예상 임대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까 한 호실당 100만 원 이렇게 하고 호실이 4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바로 임대 단수를 곱하게 되면 이론상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치, 바로 가능 총소득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투자자는요, 자 가능 총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A라는 투자 대안과 B라는 투자 대안 두 개 가능 총소득을 비교해서 이게 이제 A라는 투자 대안이 가능 총소득이 크다라고 판단하면 A라는 투자 대안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여러 개 투자 대안이 있다고 했을 때 같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론상 최대치라고 하는 거, 이게 가능 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자, 기본 공식은 단위당 예상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 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제는 이제 꼭 다 들어온 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지적해 드렸던 것처럼 공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배째라고 자 보증금 다 까먹는데 월세를 안 주는 경우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불량 부채 충당금, 즉 공실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불량부채 충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거는 별개 문제로 예상 외로 소득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업 때문에 자 만약에 임대주택을 임대해서 얻게 되는 영업 때문에 얻게 되는 소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 임대주택에 자 주차장이 만약에 한 4대가 있다라고 전제를 깔면서요, 주차 공간이 세입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주차장을 쓰려면 월 5만 원을 지불하시라라고 해서, 이게 이제 주차장 운영 수입은 자 단위당 예상 임대료다 임대 단위수랑 관련이 없이 생각 외로 들어온 수입, 영업 오해 수입이란 표현을 쓰게 됩니다. 또는 이제 상업용 건물이라고 했을 때 자판기,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자판기 운영을 해서 수입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임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아닌 영업 오해 수입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가능 총소득이라고 하는 데서 공실은 빼야 되겠죠. 불량부채 충당금도 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영업외 수입을 더해서 실제 통장에 찍힌 금액이라고 하는 개념을 유효 총소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능 총소득은 자 머릿속에서 계산기 두들겨서 들어오는 금액을 가능 총소득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유효 총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
이 투자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유효총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총소득 계산하는 방식은요,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그리고 불량부채 충당금 두 개를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외 수입이 있으면 요거 더하는 것을 가리켜서 자 결국 유효총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유효총소득이라는 개념을 공부하셨는데 어떤 투자자는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유효총소득이 됐든 뭐 가능총소득이 됐든 간에 일정한 추계치가 있을 거야. 자 그 앞에서 임대 사례가 있으니까 대충 얼마가 나온다는 금액이 특정이 되거든요. 공실이 될 확률과 전체 금액 또 영업외 수입이라는 게 얼마쯤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찍힐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엄밀히 따지면 통장에 찍힌 금액이라는 것이 유효총소득. 그래서 A라는 투자 대안과 B라는 투자 대안이 있다고 했을 때 자 각각의 유효총소득을 비교해서 유효총소득이 큰 쪽의 투자자 이렇게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자도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효총소득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임대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외 수입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유효총소득이라는 걸 계산해 냈는데 문제는 이제 유효총소득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을 때 반드시 나가야 될 돈이 있죠.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있습니다. 예, 이걸 우리가 영업하는 과정에서 지금 영업하는 과정에서 이득을 검토하고 있는데 영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영업경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효총소득이라고 하는 데서 영업경비라는 것을 빼게 되면 실제 통장에 남는 잔액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바로 순영업소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해서 많이 따라왔어요. 해서 이 출제 포인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영업경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영업경비라고 하는 것은 대가리 따서 외우십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라고 하는 거 유효채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순영업소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요 가유순 이런 순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경비의 범죄는 유효제라고 해서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거 보험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재산세라고 하는 거 재산세 뭐 적자를 보더라도 재산세는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효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 이걸 우리가 영업경비 그래서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게 되면 이걸 이름하여 순영업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영업소득까지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가유순까지는요. 자 기본 논리 구조가 자 이렇습니다. 전부 자신의 자본으로 투자한다라는 전제가 쌓였을 때 가유순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사실은 만약에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가유순으로 거의 다 끝나고 소득 중에서 가장 뭐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은 순영업소득. 우리 어디서 공부하셨습니까? 경제론 파트에서 저량과 유량이라는 개념을 공부하면서 수지공이라는 개념을 공부하셔야 수입과 지출과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유량 개념에 해당된다. 그럼 이제 수입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건물주한테는 임대료, 지주한테는 지대, 회사 입장에서는 순영업소득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순영업소득이라는 개념 실제 통장에 찍힌 금액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 필수적으로 나갈 돈 다 나갔을 때 통장에 남는 금액을 순영업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 가유순까지는 그 좀 간단해. 자, 근데 이제부터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 이게 전부 자신의 자본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돈을 끌어다가 즉 부채를 떠안고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세전현금 수지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또는 세전현금 흐름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세전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실제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인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뭘 빼야 되는 거냐면 바로 은행에 갚아야 될 돈, 부채 서비스에 대출 받았으면요. 돈 갚아야 되잖아요. 이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개념은 원금 상환분
원금 상환, 그 다음에 이자 상환분 요 두 개를 더한 값을 가리켜서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뒤에서 우리가 금융론 파트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또 원금 균등 상환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자 일부 원금 상환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도 일부를 상환하게 되는 그런 구조.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개념인데 결국은 은행에 갚아야 될 돈, 부채를 얻어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금액 이걸 이름하여 세금 내기 전에 남아있는 돈 현금 수지, 세전 현금 수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따라서는 세전 현금 수지라는 표현 대신에 세전 현금 흐름이란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은행에 돈 갚았어요. 그럼 이제 어디 가서 또 돈을 내야 되냐면 국세청 같은 데 가서 돈 내야 됩니다. 예, 바로 세금 빼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소득세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요 은행에도 갚을 돈 갚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소득 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영업소득세 요거 빼줘야 됩니다. 이 영업소득세를 뺀 금액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세후 현금 수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그래서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그래서 차근차근 빼가는 거예요. 이론상 최대 지금의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충당금을 빼고요. 경우에 따라서 영업 외 수입이 있다면 영업외 수입까지 빼을 더한 값을 가리켜서 실제 통장에 찍힌 금액 유효 총소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통장에 실제 찍힌 금액에서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그동안 자동으로 나가는 돈들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영업 경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영업 경비 종류는 유효제라고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유지관리비, 보험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재산세라고 하는 거, 유효제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필수 경비 빠져나갔으면 다시 은행한테 만약에 몰랐을 때 부채를 떠 안고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은행에 갚아야 될 원금 상환분 또는 이자 상환분 두 개를 더한 값을 가리켜서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되면 세금 내기 전에 남아있는 현금 흐름 또는 세전 현금 수지라고 하는 것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세전 현금 수지가 계산이 되면은 자 소득이 있다고 했을 때 국가에 세금 내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영업소득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소득세를 빼게 되면 세후 현금수지 비교하실 게 자 우리 영업경비의 범주에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뭐가 된다?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영업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 즉 영업경비 범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을 때 적자 보고 있으면 세금 낼 일 없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있을 때 내는 것을 우리가 영업소득세. 자, 그래서 가유순전후 이 순서에 따라서 이걸 외우셔야 돼. 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 네 번이고 외울 때까지 요거는 줄줄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걸 알아야지 뒤에 자 수익률이나 승수법 등을 논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그런 문제 유형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외울 때 가유순전후 이런 순서로 외우게 되는데 실제는 업어치고 매치고가 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능총소득이 뭐냐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되면 우리 외울 때 단위당 예상 임대자 임대 단위수를 곱한 것을 가리켜서 가능총소득으로 본다. 이렇게만 외워서는 안 돼. 물론 가능총소득 나오지 않지만은 이 유효 총소득이란 데서 영업 외 수입이라는 걸 빼고요. 공실과 불량부채 충당금을 더하게 되면 이것이 뭐가 된다? 가능 총소득이 된다. 그래서 내려가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올라가는 것도 줄줄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투자로 문제를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효 총소득이 앞에서 논의할 때 가능 총소득이라고 하는 데서 공실과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요. 그다음에 영업 외 수입을 더하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유효 총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자, 과거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지문 중에.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충당을 뺀 금액, 이걸 어떻게 시험 지문에 구성하냐면 임대료 수입이라는 표현을 썼던 바도 있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최대한 금액에서 빠져버린 공실이 발생했거나 또는 세입자가 들어왔지만 월세를 내지 않았을 때 이걸 빼야 되는 거, 이게 실질적인 임대료 수입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문제 등을 통해서도 해결을 하겠지만 지금 당장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 자체에 대해서 몰입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수험생들의 많은 얘기 중에서 제일 이제 웃긴 얘기를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출문제 몇 년치에 됩니까? 라고 해서 제가 6, 7년? 좀 한 8년? 6, 7년? 아니, 저는 한 15년치 할 거예요. 대가리가 나쁘면 수족이 고정합니다. 15년치 전의 문제고 지금 문제고 패턴이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머리 나쁜 방식이에요.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이 되는 명제들을, 우리 기출을 보는 이유는 앞으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예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점집에 가야지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에 나왔던 문제,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 또 나왔을 때 최소한 그건 틀리지 말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기출을 분석을 해서 보는 거야. 두 번째, 자는 공부 방법.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떨어진 인간들이 그따위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맥락을 외우셔야 돼. 그래서 물론 문제를 많이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게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논리 구조 같긴 한데 실제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다시 유효총소득이라고 하는 건 가능총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요, 영업의 수입을 더하면 유효총소득.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빼게 되면 이게 순영업소득. 영업경비에 뭐가 포함된다? 유요제만 포함된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해서 유요제, 유지관리비, 보험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 전기세라고 하지 마요. 전기세라고. 전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급 없이 국가나 지자체가 삥을 뜯는 것을 우리가 세금이라 부르고, 요금이라고 하는 건 사용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해서 되는 것을 요금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금액, 이걸 우리가 순영업소득이라고 부른다. 그럼 달리 표현하면 순영업소득에다 영업경비를 더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유효총소득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갑시다. 순영업소득에서 혹시 대출 받아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은행에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의 합산에 이것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부르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되면 은행부터 가서 돈 더 갚아야 돼. 이것이 바로 세전현금 수지가 된다. 세전현금 수지를 구해놨는데 세금을 또 냈다, 소득세를 냈다, 영업소득세를 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빼주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세후현금 수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승순이 뭐니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이게 거의 구단처럼 자유자재로 구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단계는 가유순저도 이런 순서로 가서 일단 공부를 해 주시되,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얼마나 지식이 빈약한지를 거꾸로 해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게 못 외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자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유순전후라는 게 이렇게 해서 영업이득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설명드렸고요. 앞으로 끊임없이 계산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식의 것들을 막 섞어서 구성을 해버려. 그래서 방법이 뭐라고요? 결국은 가유순전후가 정말 구구단처럼 줄줄줄 나올 수가 있어야만이 실질적으로 뒤에 있는 내용들을 소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득. 요거 다른 거 앞에서 수익률이 어떻고 뭐 위험이 어떻고 다 부차적이야. 이것만 외워놓게 되면 뒤쪽에 계산 문제 형태까지 줄줄줄 해결을 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부동산 투자 운영하는 과정, 영업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의 수가 가유순전후라는 개념. 그리고 대강의 틀을 보게 되면 점점 빼가는 방식, 대부분이 빼가잖아. 그래서 가유순전후가
순전을 보면 가능 총소득이 일반적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유효 총소득이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고 그 다음에 세전 현금수지 그리고 그 후가 세후 현금수지. 그럼 밑으로 갈수록 금액은 어떻다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이것도 미리 세팅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유 순전후라고 하는 개념 이걸 우리가 영업이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거의 문제 구성하다가 최근 29회인가 30회 때 나왔던 것이 자본이득이라는 개념을 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순전후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 있어?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예, 그 위치 똑같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팔아서 얻게 되는 이득이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판 가격을 매도 가격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라고 하는 것을 빼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순매도액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시요. 통장에 찍힌 금액에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 통장에 찍힌 금액을 우리가 유효총소득이라 불렀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적으로 나갈 돈을 영업경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게 되면 순영업소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지금 통장에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 매도 가격이라는 개념이 있겠죠. 근데 이 매도는 과정에서 일정한 비용이 들잖아요. 뭐 중개 보수도 줘야 될 테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계약서 작성할 때 뭐 돈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뺀 것을 가리켜서 매도액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다시 갑시다. 가유순전 후에서 순영업소득은 통장에 찍힌 금액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금액을 순영업소득이라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통장에 찍힌 금액 자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입금을 했어. 매도가격. 그런데 거기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있잖아. 매도경비를 빼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순매도액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순영업소득에서 은행한테 돈 갚는 게 필요했었죠. 은행한테 갚는 원리금, 자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돈을 빌렸을 때 원리금 그 합산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되면 세전 현금 수지가 될 겁니다. 순매도액에서 은행에 갚을 돈이 뭐냐라고 하는 거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것도 순매도액에서 미상환 저당 잔금의 얘기는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또 저당권 설정해 주고 여기다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은행한테 돈을 못 갚은 것이 있는데 자 요거 다 갚아줘야 되잖아. 자 우리가 나중에 그 계약법 파트에서 기억이 하시려면 모르겠다. 자 매매 비용이라고 하는 거 매매 비용의 범주에는 계약서의 작성 비용이라든가 측량 비용 등이 우리 시험점으로 예시가 됐는데 이 매매 비용은 당사자 간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은 균분해서 부담한다 이런 표현을 민법 계약법 파트에서 공부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달리 표현을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가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편 그 문제 부동산에 있는 저당권 등을 말소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매도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달리 약정이 없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지금요 실통장에 찍힌 금액 매도 가격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돈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나가는 돈 매도 경비라는 것을 빼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순매도액이라고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라고 하는 거 영업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되듯이 순매도액에서 자 바로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빼면 이걸 우리가 순매도액이라는 표현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순영업소득에서 은행에 갚아야 될 돈 부채 서비스에 순매도액에서 은행에 갚아야 될 돈, 매도인이 갚아야 될 돈을 미상환, 상환을 하지 아니한 저당 잔금, 은행에 갚지 못한 돈 있으면 요걸 빼게 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전 지분 복귀액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용어가 짜증나 해서 자 세전 지분 복귀액이라고 해서 지분 복귀액 다시 나에게 돌아온 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테고 세금 내기 전이니까 은행에만 들렸으니까 아직은 어떻다 세전 지분 복귀액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매도자 입장에서는 아까 매도 경비로서 계약서 작성 비용이라든가 중개 보수라고 하는 것을 지급했다라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자 이제 은행에 돈도 갚아주고 등기도 넘겨주고요. 다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내야 되겠죠. 이걸 이제 학교론에서는 자본이득세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자본이득세는 같은 개념이야.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법상의 용어가 될 테고 학교론에서는 왠지는 모르겠는데 자본이득세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이득세 세금을 빼게 되면 이것을 이름하여 세금 후 세금을 다 내고 난 후에 지분 복귀액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거 순전후라고 해서 순매도에 세전 지분 복귀에 세후 지분 복귀액 이런 식으로 대별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현금 흐름 돈 들어오는 그 구멍을 검토를 해보니 가능 가유 총자 순전후라고 해서 단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능 총소득보다는 나중에 세후 현금 수집 밑에 있을수록 총금액은 작아지게 될 것이다. 나머지 똑같습니다. 자본이득에 있어서 순매도에 세전 지분 복귀에 세후 지분 복귀 이런 식으로 점점 금액이 작아지게 됩니다. 미상환 저당 잔금이 없다라면 이미 다 돈을 갚았다라고 한다면 순매도액과 세전 지분 복귀액은 같아질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됐었고요. 자,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은행한테 대출을 받지 않고 혼자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가 됐다. 한다면 이때 순영업소득과 세전 현금소득은 어떻다? 같아질 수가 있다. 왜? 돈을 빌려서 투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예요? 이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것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지문도 이미 시험 문제 구성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애초에 대출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순매도과 세전 지분 복귀액은 같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시험 지문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개념이 아까 자본이득세라고 해서 가유 순전 후에 대응해서 순전 후 근데 용어들 자체가 특히 이제 학교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모든 게 서럽습니다. 겁나 짜증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공부하지 말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자격증을 한번 따보겠다고 팔을 들이대셨어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공부하다가요 열받아가지고 때려치는 경우 있습니다. 예, 내년에 see you again. 의지가 좀 강한 분이다. 그럼 내후년에 see you again. 해서 이 마갈롱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정 딸 때까지는 절대 나가지 못합니다. 지금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유 순전후 순전후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금액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자 요거 시간 좀 할애했었고요. 자 제 소망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이 시간에 이걸 외울 수 있는 데까지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만 더 반복하시면 이게 세팅이 돼요. 이게 세팅이 되게 되면 뒤쪽이 아주 부드러워져.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투자에서 현금 흐름이라고 해서 영업이득과 자본이득에 관한 개념 설명드렸고요. 잠시 끊었다가 이제 전통적 투자분석 기법이라고 해서 바로 화폐 시간제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분석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